대중요법은 증상 개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원인은 외부 미생물이다. 주 치료는 급성 응급질환을 주치료 대상으로 하고 그 학자는 파스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연요법은 원인을 개선해야 된다. 질병의 원인은 내부 면역력이며 주치료는 만성질환이고 학자는 베르나르라는 이런 학자가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증요법에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부분은 응급질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응급 급성질환인 경우가 많이 있고 이 만성질환 쪽에는 대증요법이 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만성질환이 거의 퍼센트가 뭐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증요법보다 이 자연요법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경우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약들이 이제 결국에 우리 몸을 좀 더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진통소염제, 항생제, 항암제, 뭐 항히스타민제, 인슐린, 콜레스테롤 억제제, 혈압 강화제, 뭐 이런 거죠. 유산분비 억제제를 먹으면 위암에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장약을 먹으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웬 개똥 같은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위장약을 먹으면 왜 위암이나 식도암이 많아지느냐? 위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의 pH가 한 뭐 1에서 2 정도 돼요. 강산이죠. 사실 이제 뭐 삭히는 거예요. 우리 음식물이 내려가면 삭히는데, 이 pH가 1.1에서 2 정도에서 위 점막에 박혀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H 파이로리라고, 파이로리, H 파이로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점막에 박혀서 이제 그 살고 있는 일종의 큰 세균과 같은 건데요. 얘네들이 이런 강산에서 살아나면 얘들이 품어대는 게 있어요. 이거 중화시키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품어대요. 암모니아를 품어대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pH가 뭐 한 12 정도, 10에서 12 정도 되는 암모니아를 막 품어대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파이로리라는 균이 완전히 없어도 암에 걸릴 수가 있다. 왜냐면 백혈구 수치가 유지가 되려면 이게 어느 정도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거예요. 100마리 정도가 꼭 필요한 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입안에도 균이 필요하고, 장에도 필요하고, 항문에도 필요하고, 뭐 질에도 필요하고, 다 균이 있어야 돼요. 피부에도 균이 있어야 돼요. 그 균이 없으면은 면역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마리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속이 쓰려요. 왜 속이 쓰리냐면 위산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린 게 아니라 위산 과다성 속쓰림은 우리나라에 20%밖에 없어요. 나머지 속쓰림 증상 중에 80%는 저산증이에요. 왜 속이 쓰리냐면 여기에 위벽을 보호하는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그 마 있잖아요. 마 이렇게 생마 보면 끈적끈적하죠. 이 다시마의 미역 이런 뮤신이라고 하는 이런 다당체가 있는데, 이런 다당체의 다당체 단백질에 이것이 적게 나오게 되면 위산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속이 쓰린 거예요. 위산 과다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뮤신 분비가 적게 돼서 속이 쓰린데, 여기에 뮤신을 먹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뮤신을 안 먹어주고 뭘 먹어줬냐면 지금까지 다 알마겐, 겔포스, 뭐 미란타? 그런데 뭐 이런 것들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위산을 중화시키는 거였다고. 응?
이게 뭐냐면 위산이 적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위산을 또 속이 쓰니까 위산을 중화시키는, 위산이 HCl이니까 이걸 중화시키는 이게 이제 염산이 많이 나오니까 중화시키는 뭐가 있을까요? 마그네슘, 수산화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산화 나트륨, 아니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알마겔 같은 거예요. 알마겔이라든지 겔포스 이런 것들, 이걸 싹 먹으면 이게 중화가 되니까 속이 안 쓰리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 위산이 부족해지잖아요. pH가 1.2에서 올라가요. pH가 3, 4가 돼요. 자, pH가 3, 4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던 이 파이로리균이 숫자가 100개에서 살만하잖아요. 그동안에는 강산 때문에 많이 못 살았는데 이 100개에서 몇 개로 올라가요? 500개로 올라가요. 그러면 100개에서 500개로 올라가면 가장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긴장되고 가장 이게 경고를 주는 파트가 어디냐면 백혈구 파트예요. 백혈구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100개에서 500개면 400개가 초과됐잖아요. 그 400개를 잡기 위해서 출동이 돼요. 이때 출동되는 백혈구는 굉장히 큰 세균이기 때문에 파이로리균은 과립구가 출동이 돼요. 과립구가 출동이 돼서 이 과립구가 파이로리균 400개를 공격을 하는데 얘들이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위 점막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막에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파이로리균도 죽지만 뭣도 같이 죽냐면 위 점막도 같이 손상이 돼요. 위 점막이 손상이 될 때 위염, 위궤양, 점막이 많이 손상되면 위암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 환자들 옆에 가보면은 위궤양하고 위암, 특히 위궤양 환자들 옆에 가보면 옆에 뭐가 있어요? 파이로리균이 있는 거야. 헬리코박터가 있는 거야. 아, 이게 원인이구나. 아까도 그렇죠. 결과인데 원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궤양을 일으킨 게 아니죠. 실제 궤양을 일으킨 건 뭐예요? 과립구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얘를 죽이기 위해, 헬리코박터를 죽이기 위해서 화염 분사기를 막 품어대 가지고 그때 품어댈 때 활성산소를 품어대요. 그 활성산소의 이름이 바로 일중황산소예요. 이 일중황산소를 막 품어대니까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파이로리균도 죽지만 옆에 있는 위벽세포들이 염증이나 궤양으로 바뀌고 더 화상을 크게 입으면 암으로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인은 뭐다? 위암이나 위궤양의 원인은 바로 위장약이다. 절대 위장약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산 분비 억제제도 잔탁이나 큐란 또는 오메프라졸 계통들을 먹어도 마찬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뭘 먹어야 되느냐? 바로 알긴산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약국에 가시면 알긴산으로 된 위장약 달라고 하시면 약국에서 주십니다. 그게 이제 그 알긴산 5%짜리 그 처방에 나오는 게 OTC로 판매되는 게 있어요. 여하튼 요렇게 유산분비 억제제를 쓰는 경우에 암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나 궤양이 나올 수도 있다. 혈압약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혈압약이 가장 지금 많이 쓰는 혈압약 중에 하나가 가장 효과도 좋고 심장 억제제인데요. 심장은 이게 칼슘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심장을 팍팍 뛰려면 안에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칼슘이 그래서 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심장을 움직일 때도 칼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심장을 덜 움직이게 하려면 막 이 칼슘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게 심장이 막 움직인다는 얘기는 칼슘 농도가 높겠다는 거기 때문에 칼슘을 덜 먹어야 되겠다. 에?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칼슘을 덜 먹어버리면 뼈가 고장나잖아요. 이 문제는 칼슘을 심장에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칼슘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을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면은 심장이 못 뛰잖아요. 못 뛰게 되면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칼슘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약이 있어요. 네? 이게 노바스크라는 약이에요. 그 유명한 그 노바스크. 칼슘 차단제죠. 칼슘이 심장으로 못 들어가게 막으면 심장이 안 뛰어요. 심장이 안 뛰면은 혈압이 뚝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혈압이 떨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사실은 혈관이 터져서 죽는 게 아니고 혈경색으로 죽는 거예요. 뇌경색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피가 막 돌아야 되는데 피가 안 도니까 혈관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터질 걸 걱정해서 혈압약을 먹었더니 이제는 피가 위에까지 잘 안 올라가서 뇌가 죽더라. 이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야. 약이라는 건 그런 부작용.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막 간다. 그러면은 이 칼슘하고 기랑 관계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자의 힘이 세면, 남자의 기가 세면 그 남자의 기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의 기를 죽이려면 기 센 남자를 옆에 붙이면 남자의 기가 죽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죽죠. 기 센 여자가 들어가야죠. 음량이 좋아져. 사실은 기 센 남자 2명이 붙이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둘 죽습니다. 그래서 같이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질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반대적인 성격을 갖는 게 기랑 관계라는 데다 마그네슘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 칼슘을 차단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그네슘을 붙임으로써 혈압이 떨어져요. 이게 자연요법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오히려 저렇게 혈압이 높아가는 이유 중에 한 50% 이상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네? 칼슘은 많이 먹는데,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칼슘은 많이 먹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마그네슘 섭취만 좀 해주면 혈압이 정상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병원에서는 마그네슘 처방을 안 해주고 자꾸 노바스크 처방만 해줄까요? 왜? 네, 간단해요. 마그네슘은 보험이 안 되거든요. 마그네슘은 돈이 안 돼요. 보험이 안 되고. 응? 그리고 비싸지도 않던데요. 아니 뭐 어쨌든 마그네슘은 저렇게 처방을 할 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의사의 또 권위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모든 것 측면에서 에이 저 마그네슘 먹고 혈압이 떨어지는 거, 마그네슘 너무 흔한 거잖아요. 식품으로서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지만 실제 좋은 마그네슘을 드시잖아요. 혈압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음도 편해져요. 왜냐하면 심장을 억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 심장을 억누르지 않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전해질의 평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심장이나 혈관의 전해질 평형은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맞추는데요. 이게 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잠이 잘 온다는 말 하죠. 이 마음이 심장이에요. 이 심장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밸런스를 잘 맞추게 되면은 뇌에서도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의 공통점 2가지가 뭐냐면 오메가3가 부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방약을 쓸 때 용골 모려라고 썼잖아요. 용골하고 모려가 사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그런데 그걸 먹으면 진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 2가지가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이 사실 이제 뭐
우리가 2대 1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흡수될 때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 비율이 잘 맞으면은 이제 심장과 이제 뇌 쪽에 신경 안정이 같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은 좀 달라요. 콩팥은 신장이라고 하죠. 이 콩팥은 이게 칼슘과 마그네슘의 평형이 아니고 여기는 나트륨하고 칼륨하고의 평형이에요. 그래서 이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나트륨과 칼륨 평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칼륨이 많이 몸에 칼륨이 많은 사람들은 소변이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많이 붓는 사람들은 몸에 뭐가 많은 거예요? 나트륨이 많은 거예요. 이 평형이 잘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몸이 잘 붓는다 이런 사람들은 뭘 많이 먹어야겠어요? 칼륨 있는 걸 많이 먹어요. 네. 뭐 내가 평상시에 너무 소변을 자주 보고 탈수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본다 이럴 때는 소금,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하는 게 좋죠. 응? 그래서 근데 요새는 사실은 나트륨이 부족한 사람들 별로 없죠. 뭐 싱겁게 먹기 뭐 해서 좀 있는 몰라도 그래서 칼륨이 대부분 부족하다. 그래서 이뇨제를 먹지 말고 몸이 부었을 때, 몸이 붓거나 혈압이 높을 때는 뭘 먹으면 되냐면 마그네슘하고 뭐요? 칼륨 먹어라. 왜? 소변이 잘 보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자연 혈압약이 칼륨하고 마그네슘이에요. 네. 근데 사실 칼륨하고 마그네슘은 가장 흔한 미네랄이죠. 가장 흔한 미네랄이에요. 가장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돼요. 현대의학과 자연의학 쭉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제 뭐 다 아는 얘기지만 현대의학에서는 다 과가 나눠져 있잖아요. 뭐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과, 그다음에 뭐 간내과, 뭐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혈액 종양내과 엄청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인체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 이외에는 또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피부과는 다른 걸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건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 자연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인체는 수호주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폐하고 대장하고 연관이 돼 있다. 뭐 간하고 눈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죠? 뭐 눈이 황달이 끼면 간이 안 좋다. 눈이 노래지. 뭐 이런 것처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데 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죠. 현대의학보다 이게 맞더라는 거야. 지금 가장 잘못된 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된 게 있는데요. 이게 또 앞으로 10년 뒤에는 10년까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DNA 분석법이라는 거 있죠. 유전자 분석법. 그건 다 잘못됐다기보다 또 엉터리다. 왜? 왜 그러겠어요? 이미 유전자 그 지도는 미국에 의해서 태스크포스, TF팀이 만들어져서 거의 뭐 수십조에 육박하는 돈을 투자해서 유전자 지도를 그려냈으나 질병을 예측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거예요. 질병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질병을 예측한들 치료를 할 수도 없잖아요. 예측한 실패했다는 건 뭐냐면 유전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암 유전자가 딱 있으면 간암 유전자는 유방암 유전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는 그 암의 유전자들이 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간이라고 나와 있어도 나는 간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폐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나와 있어도 실제 폐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지금 폐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도 나중에 폐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분석법에 의한 본인의 맞춤형 처방은 그건 하나의 마케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1000명까지 그 검사를 제가 처방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다 암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암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암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관되는 유전자들이 다 네트워크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누구든지 다 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발현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발현될 확률이 높으냐 적으냐 이것도 실제 그 유전자 지도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럼 뭔만이 지금 중요하냐? 유전자 지도는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후성 유전이 중요한 거예요. 후성 유전. 지금 현재 암에 걸릴 확률이 뭐 50% 이상 나타나고 나와 있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전혀 없어도 암에 걸리니까. 그 왜 걸리냐면은 보세요. 원래 이 정상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다가 메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붙어요. 붙으면은 이게 이제 암 유전자가 돼요. 자, 암 유전자는 어쨌든 암 유전자는 이게 붙어 있잖아요. 예?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게 붙어 있, 이 메틸기라고 하거든요. 메칠레이션.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억제 유전자가 또 있어요. 이 억제 유전자가 이 메칠기에 또 붙어가지고 이 메칠기를 이제 말하자면 무력화시켜버리는 유전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의 정상 유전자에다가 이 메칠기를 붙여서 암의 유전자로 만드는 이런 메칠화시키는 이런 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이 메칠화시키는 게 뭐냐? 바로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발암물질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ROS나 또는 톡신. 이게 바로 메칠레이션을 정상 유전자를 메칠레이션을 해서 암 유전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암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 된다. 표현이 되는 거하고도 다르는 거예요. 표현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도 이걸 표현이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게 하려면 이 메칠레이션을 무력화시키는 이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이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항암 물질이에요. 항암. 즉 정상 유전자를 암 유전자로 만드는 게 발암 물질이고요. 암 유전자를 억제하는 물질이 항암 물질이에요. 그러면 암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매일 항암 물질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암이 발현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이 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꿀 수 있느냐? 가능하다. 여기도 가능하다. 가역적이다. 그래서 이걸 암 유전자를 가리키면 이걸 떼어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디메칠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디메칠레이션을 시키는 것도 우리가 항암 물질이라는 거예요. 뭐 항암 물질은 두 개의 패턴이 있겠네요. 하나는 무력화시키는 거, 하나는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는 거. 그죠? 뭐 이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음식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부모로부터 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평생 동안 암이 발현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암을 정상 유전자로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견되진 게 뭐 양파, 마늘,
브로콜리, 네? 들어보셨죠? 치커리, 뭐 아로니아도 거기 들어가고 아로니아, 다시마, 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커큐민, 강황, 로즈마리, 콩,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걸 완전히 막고 또 되돌린다.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항암 물질을 우리가 매일 먹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 맞아요. 그 검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검사는 그냥 우리가 진짜 호기심이야. 건강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한번 해보는 거야. 기운 뭐니까 걱정되니까. 그런 거 의미가 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 먹었어요.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 결과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아. 응? 이런 억제 유전자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다 나타날 수가 없다. 하여튼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유전자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밝히는 데에는 실패했고 또 그 유전자를 억제하는 방법도 지금 실패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유전자 지도 사업은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오늘부터 항암 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네, 어쨌든 자연요법은 수명 연장, 보완요법, 예방의학, 원인 치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자연요법을 외워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명 연장이에요. 오래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거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100살 먹은 노인분, 100살 넘은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지금 현재 4천 명 정도 있고요. 그 중에 남자는 500명 밖에 없어요. 다 3,500명이 여자인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여자들이 오래 사느냐? 네? 여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몸을 많이 안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주로 안에서 생활하니까. 두 번째, 남자들에 비해서 술, 담배를 많이 안 넣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 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로 다 푼거라는데 여자들은 보면, 이 술을 적게 드시는 대신에 그 에너지를 다 이제 말로써 다 푸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훨씬 빨리 죽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평균 나이도 한 6살 정도 좀 일찍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보다 활성산소 총량이 많이 나온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암검진의 문제는 항상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쥐실험을 해보면 쥐에게 스트레스를 아주 세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쥐가 암에 걸려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스트레스를 한 달 정도 같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그 정기검진 받았는데 정밀검진 받아봐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기간도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보통 이 소심한 분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사람이 낯빛이 달라지고 밥맛도 없고 거의 뭐 유서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 한 달 동안에 실제 암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평소에 자가검진이 매우 중요한데 식욕이 아니라 식욕 상태, 수면, 대소변, 마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한 보름 정도
밥맛도 안 좋고 잠도 못 자고 대소변도 불량하고 마음도 불안하다. 보름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병적인 부분이 있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암 검진용 CT와 엑스선이 암을 유발한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CT 쪽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유럽에서는 검사의 목적으로 진단의 목적으로 CT 촬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CT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왜 왔어요? 근데 뭐 검사 한번 받아보러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어느 때 쓸 수 있냐면 이미 암으로 확진된 경우에 그 암을 검진하기 위해서 진료 차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CT 촬영하러 왔으면 촬영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0만 원짜리 패키지에 보면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CT 촬영 다 하는데 그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우리나라 1년 평균 방사선 허용량의 100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00배. 그러니까 사실은 그 CT를 촬영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5mSv 정도, 1년 허용량이 5mSv인데 지금 방사선 맞는 분들 있죠? 의료용 방사선 맞는 분들이 지금 CT 이제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이 10,000mSv 정도까지 받아요. 방사선. 그러면은 1년 허용치의 2,000배 정도를 받는 게 어마어마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방사선은 목숨 걸고 한다. 근데 거기에 뭐 보통 10배에서 100배 정도, 1년 허용량 10배에서 100배 정도를 검진 목적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양의 방사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델리컬 CT면 아주 작은 0.1mm까지 찾아나기 때문에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사실 0.1mm 정도면은 그게 이제 결절이라든지 양성종양일 가능성이 95% 이상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우리가 조직검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런 걸 조직검사하게 되면은 다 암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게 그 검진 받다 보면은 양성에서 악성으로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몸이 좋아지면은요, 면역이 좋아지면 몸에서 암 자체가 다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CT 촬영을 검진 목적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어디 몸에 이상이 있다는 하셔야 되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조기 검진 목적에서 저 CT 촬영하는 것은 좀 리스크가 좀 많다. 네, 고혈압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 일주일 정도는 계속 재보고 정상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맞다. 네. 당뇨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뭐 이게 당뇨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요법을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 쪽에 도움을 받는 게 좋다.